자, 아는 인텔 것만 역시 얘기해요. 아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 질문 듣고 답하라고. 조용히. 자, 당신 저기 뭐야? 참고인한테 저기를 한번 당신이라고 넘어가. 말씀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참고해. 질문 듣고 답하라고. 조용히 하시고. 이거 아까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제가 광주지역 중소기업 사장님과 함께 민주당 정진욱 의원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제 진술 이후에 국힘의힘 고동진 의원과 제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재용 회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룹 총수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과연 경영에 방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고인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은 기업 경영 전략과 반도체 산업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하셨고요. 반도체 배치 설계 심의 조정위원 역임하셨죠. 제가 궁금한 게 삼성전자는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3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최근 실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우월성들이 거의 없어지고 기술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HBM 쪽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고, 또 메모리 시장 자체가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대신에 파운드리가 훨씬 더 커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최첨단 제품들을 수주를 못해서 사실상 TSMC하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성공의 경험을 시스템 반도체에서 되도록 복사해서 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전문 회사들이 최첨단 제품 설계도를 설계도하겠다는 회사한테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빅테크들이 세컨 소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큼 그래도 TSMC에 가까운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이라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설계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만 한다고 해도 분사 정도가 아니고 매각해야 되는 네, 겁니까?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각만 해도 믿지 않을 수 있죠. 설계 보고 다시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징벌배산과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을 입법 청원해야 된다. 그러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징벌적 배상 제도 자체를 입법 청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환골탈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미래는 결국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과 결단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이건 회장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자고 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생각이 납니다. 박 교수님, 이상 듣겠습니다. 자,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딱 하나 먼저 짚고 넘어. 아까 얘기한 거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알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아냐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어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아니, 아까 말씀하시죠? 그 회사를 분리하는 게 삼성에서 맞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냐고. 팹리스를 분리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시스템 설계 부분을 매각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내가 그 이해관계 네. 충돌 때문에 네. 잠깐 한마디 하면 15년을 칩을 개발한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삼성전자 안에 휴대폰 사업부가 퀄컴이나 미디어텍하고 가격 내고가 가능하겠어요? 자, 삼성이 지금 휴대폰 AP를 설계를 하는 거를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 로우엔드 마켓에만 쓰는 거 의원님 아시죠? 그거는- 하이엔드 마켓에서는 그거는 최근의 퀄컴 거를 일이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최근에 인텔이 자, 아는 인텔 것만 역시 얘기해요. 아는 걸 말씀드리는 내가 거예요. 자 질문 듣고 답하라고. 조용히. 자, 아니, 당신 저기 뭐야? 참고인한테 저기를 한번 당신이라고 넘어가. 말씀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참고해. 질문 듣고 자, 답하라고. 조용히 하시고요. 이거 아까 아니 질문 안 하신 아니, 분은 질문하는 거 답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질문한 거 답해요. 네, 저게 참고인으로 호칭해 주십시오. 네. 저기 이거 PPT를 띄우지. 아니 탄소 중립의 달성 없이는 아리백을 충족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글귀 기억합니까? 탄소 중립 달성 없이 아리백을 충족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이 2022년도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아리백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탄소 중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아리백은 자, 잠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닐까요? 그래 얘기해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강수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다. 그러니까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리백은 탄소 배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재생에너지 100%를 쓰자라고 하는 취지고 무탄소 100%를 쓰자는 CFE와는 다르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단지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탄소를 안 쓰는 것입니다. 무탄소의 일부가 재생에너지이고요. 저 PPT 아까 내용으로 한번 보면 네. 원전은 킬로와트아워가 원전은 10g, 태양광은 50g을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거는 스코프 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망 전방에서 서버를 사는 사람들, 같이 장비를 파는 업체들에 대해서 아리백을 하라고 압박을 받는 거, 그게 스코프 3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스코프 3 부분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거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 모든 아리백을 하는 건 넷지로의 개념이지 아니 그냥 질문하세요 그냥. 재생에너지를 리터럴리 100% 쓰는 게 아닙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공급사들한테 무탄소 에너지를 써달라라고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그런 이야기 많이들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무탄소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애플이 스코프 3까지도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공급사에다가도 요구를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맥북에 들어가는 거,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몇 퍼센트를 TSMC에서 동의합니까? 정확하게 몇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입니다. 대만의 3나노 이하 공정의 90% 이상을 애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TSMC는 2040년이 돼야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다려보세요. TSMC는 2030년까지 대만 공장의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 100%를 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고요.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국내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도 안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2022년 애니얼 리포트에서 국내 공장에서 2.7%를 사용한다는 걸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만 재생에너지 그린 프리미엄으로 구입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부 정보도 제가 네. 들었습니다. 자기네가 쓰는 부품을 100% 대만에서 나오는데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애플이 말하는 아리백을 가입하는 기업은 스코프 1, 2에서 아리백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때도 재생에너지를 리터럴리 100%를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에서 한 97%는 줄였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그런데 한 3%는 탄소
캔슬 오프를 시킵니다. 크레딧을 사거나 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저기 제가 말씀드린 참고인요. 애플은 참고인. 스코프 3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고인, 저기 부품을 발언을 공급하는 잠깐 회사가 중단하시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질의를 따로 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네, 잠깐만 끼어들지 마시고 참고인 질의하십시오. 저기 의원님. 네, 자 잠깐만 전부 다들 그게 맞잖아요. 참고인께서 여기에 조용히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이 사업 구조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러 오셨는데 그 발언 과정에서 이제 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경청을 했고요. 우리 또 참고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회 방송 동영상을 통해서 24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삼성전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제게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기는 당장에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래 사업 비전이나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답했고, 또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삼성전자 적어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분을 매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힘의힘 고동진 의원이 제게 질문 형식으로 반론을 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인데요. 이 모바일폰 부분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고동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뭔지 아느냐라는 다소 무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맥락 없이 사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뭐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적절한 질문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AP 이야기였던 것인데요. AP라는 것이 PC로 따지면 CPU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AP는 퀄콤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고가 폰에도 퀄콤의 AP가 사용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 저가 폰에는 자체 개발한 A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설계를 포기하게 된다면 삼성 휴대전화 부분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부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매우 문제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AP 설계 때문에 퀄콤과 내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삼성 휴대폰 부분이 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 휴대폰 부분은 경쟁력이 없는데 사실 AP 설계라는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 또는 파운드리 부분이 퀄콤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같은 하이텍 기업의 최첨단 설계 파운드리를 그런 주문을 못 받는 대가로 삼성 모바일 부분의 AP를 서포트해서 모바일 부분을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매우 사실 심각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삼성 모바일 부분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삼성이 모바일 휴대전화 부분 사장을 했던 분이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모바일 휴대전화 부분이 지금도 저가 폰에서는 중국산 전화들에게 거의 잠식되고 있고, 애플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AP를 함으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희생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 휴대전화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휴대전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매우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AP를 안 한다고 해서 퀄컴하고 내고를 못해서 삼성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지도 않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는 퀄컴의 티어 1 고객입니다. 즉 퀄컴의 제품을 대부분 사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바잉 파워, 구매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양사 간에 상당한 협상을 거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노키아가 퀄컴에 대해서 AP에 대한 지재권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컴플레인 때문에 유럽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퀄컴 쪽에 경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와 퀄컴 사이의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AP 여부와 상관없이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는 퀄컴의 이른바 티어1 커스터머로 퀄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고 많은 구매를 한다는 대량 구매자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협상력을 LG전자와 노키아도 가졌고 삼성전자의 협상력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았음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에 사장을 영입했고 이런 분들 메모리 반도체 또는 모바일 휴대전화에서의 이른바 성공신화에 과거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종의 개도기 시절 같이 유치산업이라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재벌 그룹 안에서도 이런 부품 소재 시장이 발전되지 않고 했을 때 계열사를 통해서 부품 소재를 공급받고 부품 소재 계열사들을 내부 거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도기 시절이나 이른바 캐치업 이코노미, 즉 추격형 경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런 추격형 기업이 아니고 선도하는 혁신형 기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추격형 기업 시절에 성공신화 또는 성공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내지는 그걸 더 강화해야만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들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득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각 사업 부분의 성공과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바일 부분이 애플과 경쟁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AP 때문에 퀄컴과 내고에서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함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동진 회장은 삼성전자 사장 시절에 이재용 폰으로 한번 띄우려고 했던 갤럭시 전화가 배터리가 폭발할 때 장본인입니다. 이런 분이 아직도 그런 과거에 빠져서 이런 소리를 하시고 삼성의 현 CEO들이 이런 고동진 의원과 유사한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삼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연말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인사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원을 하거나 또는 토요일 근무를 시키거나 이래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정말 개도기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당장의 HBM 쪽에서 뒤처지고 있으니 HBM 따라가는데 전력을 쏟겠다. 그거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하겠다. 즉 뭐냐면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HBM 따라가는 것 때문에 뒷전으로 미루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모바일 전화 아까 말씀드린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쓰고 있지도 않고 그다지 경쟁력도 있지 않는 AP 설계를 위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주요 고객사의 최첨단 제품을 수주받지 못하는 위탁 생산을 의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더해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급하니 파운드리보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식의 과거 지향적, 축소 지향적 미래 말살적 대응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R&D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더십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득권,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교체가 현재 삼성전자라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갖고 있고 이 사업 부분 간의 내부 거래와 안일하게 서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분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반도체, 가전, 전장, 디스플레이 이런 복잡한 사업 부분들을 독립된 회사로 다 만들고 그 회사들이 계열사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자기들에게 맞기 때문에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제조업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계열사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사서 자기 제품들이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선단식 구조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를 하고 이 독립적인 회사에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실권을 가지고 도전자 자세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사조직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인사조직 개편에서 만약에 이런 독립적인 분사 형태의 결단을 이재용 회장이 내리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노키아처럼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몰락하지는 않겠죠. 노키아도 애플의 터치스크린 전화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른바 휴대폰 전화를 포기한 몰락이라고 말하는 시점까지 한 6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는 더 큰 기업입니다. 노키아가 6년 걸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9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분사하라 그리고 아리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지난 월요일에는 구구상생연대라는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상당수 오셨습니다만 결국은 제대로 보도된 것은 아주 작은 인터넷 매체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삼성 대관팀들이 이런 방송들을 막은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와 같이 정진욱 의원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던 분은 광주에서 삼성 냉장고 부분에 하청을 하셨던 중소기업 사장이십니다. 20년 정도 삼성전자 하청 기업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삼성전자가 냉장고 라인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는 통보를 그것도 직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 라인을 멕시코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부도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협력업체 60개에서 100개 정도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한 1000명 정도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가전의 냉장고 라인 하나 내지 2개가 멕시코로 이전돼도 지역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몰락의 길을 가거나 삼성전자가 그것을 회피하더라도 생산 라인, 첨단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옮겨가고 국내에서는 아리백에 대한 계획 없이 미국으로 이전해 간다면은 동남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런 일들은 그 규모나 횟수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동남권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화가 일어난다면은 삼성전자 냉장고 라인 2개를 멕시코로 이전해서 생기는 지역 경제 문제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기회의 창을 잡아야 합니다. 또 그 첨단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날 오기까지는 경영자들의 노력,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도 큽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특혜, 지원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특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을 받겠다는 아리백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계획들을 작년에 TSMC가 했던 것처럼 꼭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올 11월 달에 결단을 내릴 때 삼성전자의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재용 회장이 지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사된 독립적 회사의 경영 전문인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본인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미전실을 부활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과거로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전실 부활은 궁극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했던 4세 승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4세 승계를 준비하겠다. 정말 재벌로서의 기득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매우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